열목어의 산란이 시작됐다. 열목어가 산란한 계곡엔 이미 노랑할미새 가족이 둥지를 틀었다. 자연은 냉혹한 생존 싸움터다. 계절의 순리에 따라 자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자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모여들어 치열한 삶의 경쟁을 벌이는 호수. 그것이 바로 생명호수 8호가 담고 있는 야생이다. (4월) 강원도 화천군 8호호. 북위 38도 이북에 위치한 남한의 최북단 호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수다. 남부 지역에선 꽃 소식이 들리는 4월 중순. 그러나 8호호는 서서히 겨울을 벗어나고 있다. 얼음 밑에서 여유 있게 헤엄을 치는 물고기는 겨울 호수의 요정이라 불리는 빙어다. 한해살이로 알려져 있는 빙어는 성어가 된 대부분의 시간을 겨울 호수에서 보낸다. 겨우내 호수를 헤집고 다녔던 냉수어종 빙어. 녀석은 수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상류로 모여든다. (8호호) 상류, 화천 비수구미 계곡. 8호호의 봄은 상류 계곡에서부터 시작된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이곳에도 봄 기운이 퍼지면서 계곡이 활기를 찾고 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민 것은 산개구리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곧바로 짝짓기를 한다. 한 번에 500개에서 3000개의 알을 낳는 녀석들은 이미 계곡 곳곳에 산란을 한 상태다. 개구리가 산란할 무렵 숲에선 또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언 땅이 풀리면서 숲의 나무들은 한껏 수액이 올라 있다. 수액이 오르면 겨우내 움츠렸던 청설모도 활기를 띈다. 청설모는 나뭇가지를 긁어 수액을 얻는다.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을 수액으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청설모가 나뭇가지를 긁어놓으면 다음은 새들의 차지다. 수액은 새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좋은 영양분이다. 수액에 몰두하던 청설모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있다. 새끼다. 처음 세상 구경을 나온 어린 청설모들은 나무 타기 연습이 한창이다. 불안한 새끼들의 모습에 안절부절 마음을 졸이는 것은 어미다.
2월 번식기를 거쳐 태어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청설모는 천적을 피해 보금자리를 옮기는 습성이 있다. 이때가 새끼들에겐 첫 나무 타기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어미의 유인에도 새끼들이 몸조차 가누지 못하자 어미는 새끼를 입으로 말아 좀 더 나무 타기가 쉬운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끼 청설모들은 8호 후에 또 하나의 식구로 성장해 갈 것이다. 파로호는 1944년 화천댐 준공으로 건설된 인공호수로 분당 신도시의 2배인 유역면적 38.9제곱킬로미터, 저수량 10억 톤의 대형 호수다. 파로호는 다른 인공호수와 달리 수변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사면에 발달한 식생대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 된다. 봄 기운과 함께 파로호의 텃세인 원앙이 짝짓기를 시작했다. 남쪽으로 이동했던 백로도 다시 파로호를 찾았다. 번식기인 5월 중순이 되기 전 백로는 영양분 축적을 위해서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주로 물고기와 양서류를 먹이로 하는 백로가 잊지 않고 파로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이때 상류로 몰려든 빙어는 백로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백로에게 파로호는 봄날의 풍성한 밥상인 셈이다. 생명이 깃드는 초봄, 파로호의 짧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파로호 상류, 조용해진 비수금이 기국의 밤. 기국 아래에선 남모르게 분주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파로호 상류로 몰려들었던 빙어다. 호수와 기국이 만나는 합수지역에서 빙어는 무리를 지었다. 낮과 달리 움직임이 분주하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무모하리만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는 빙어들. 파로호에서 겨울을 보낸 빙어는 귀국물이 녹으면서 산란기를 맞았다. 산란처를 향한 빙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귀국 최상류에서 산란하는 빙어에게 거센 급류는 견디고 넘어야 할 힘든 과제다.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스르는 빙어. 녀석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 물살에 밀리면 곧바로 고립이다. 작은 무릉덩이를 벗어나느냐가 빙어에겐 생과 사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물살을 뚫고 최상류까지 오른 빙어. 짧지만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산란이 시작된다. 산란은 모래나 자갈이 깔린 바닥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길이 10cm의 작은 물고기지만 빙어의 산란은 격정적으로 밤새 지속된다. 호수의 얼음이 모두 풀리면서 어민들의 첫 그물질도 시작됐다. 봄날 8호의 새벽은 어부들의 이른 그물질 소리와 함께 밝아온다. 빙어가 산란을 한 계곡은 어떻게 됐을까? 산란장을 떠나지 못한 녀석들은 수컷 빙어들이다. 수컷들은 아침 해가 뜨기까지 산란장을 지킨다. 산란을 끝낸 계곡 곳곳엔 직경 1mm의 작은 빙어 알들이 자갈과 모래바닥에 빼곡히 붙어있다. 산란을 마친 빙어는 윤기나던 비늘이 벗겨지고 주둥이도 헐었다. 헤엄조차 힘겨워 보인다. 격정적인 산란의 결과다. 빙어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다. 산란의 모든 힘을 쏟아부은 빙어는 곧 짧은 생을 마감한다. 8호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들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5월) 초 새순이 돋으면서 호수 인근의 수풀은 새들의 차지가 된다. 먹이를 문 오목눈이 한 쌍이 주위를 경계한다. 주위를 꼼꼼히 살핀 후에야 오목눈이는 수풀 한켠에 마련한 둥지로 조심스럽게 향한다. 이미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오목눈이는 먹이를 물어주느라 작은 날개가 쉴 틈이 없다. 오목눈이 둥지 인근에선 물가치 한 쌍이 시끄럽다. 산란을 마친 물가치 부부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둥지 만들기가 한창이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부드러운 나뭇잎과 털을 구해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부화까지 20여일. 그동안 암컷의 먹이를 물어나르는 것도 수컷의 몫이다. 암컷은 새끼를, 수컷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업이다. 계곡의 진달래를 비롯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물속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인다. 1급수의 냉수어종인 열무거다. 짙은 홍색의 혼인색을 띠고 하천을 오르는 열무거. 이들도 산란기를 맞았다. 모래나 자갈바닥이 있는 하천 상류에 도착하면 열무거의 산란이 시작된다. 산란을 돕기 위해 수컷은 자주 암컷의 아랫배를 자극한다.
하지만 암컷의 안락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란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한 경쟁전이기도 하다. 드디어 산란이다. 방정과 방란은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진다. 파로호 상류는 어떤 모습일까? DMZ와 연결되어 있는 파로호 상류의 자연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을 지나야 한다. 파로호의 본류인 북한강 최상류.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은 초지다. 자연 하천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다. (5월) 풍성해진 초지에선 고라니가 먼저 봄날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 (5월의) 초지는 고라니가 좋아하는 여린 새순이 풍성하다. 동면을 하지 않은 고라니는 겨우내 굶주린 배를 이곳에서 채울 요량이다. 고라니 곁에선 멧돼지도 한가롭게 먹이를 찾고 있다. 먹성이 좋은 멧돼지 역시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분을 초지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인간의 발길이 통제된 파로호 상류의 초지는 다양한 야생 동물을 불러 모은다. 이들에게 초지는 중요한 먹이 공급원이자 최상의 서식 공간이기 때문이다. 겨울 임신기를 거쳐 태어난 새끼 멧돼지들도 어미를 따라 파로호 상류를 찾았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는 새끼 멧돼지들. 놀이와 장난을 통해 새끼들은 무리의 사회성을 기른다.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의 여린 새수는 이 시기 멧돼지와 고라니가 좋아하는 먹이다. 의심이 많은 고라니 어미도 안전을 확인한 후 새끼를 끌고 물가로 나섰다. (200여일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난 새끼 고라니들에게 처음 만난 봄날의 초지는 평화로운 놀이터다. 새끼의 장난에 어미도 덩달아 신이 났다. 어린 고라니의 양육은 전적으로 암컷의 몫이다. 이곳에서 고라니 모자는 방해받지 않는 한가로움을 만끽한다. 물과 먹이, 그리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숲을. 고라니 가족에겐 최적의 서식 장소다. 자연 하천의 원형이 보존된 파로호 상류는 야생 동물에겐 자연 그대로의 녹색지대인 것이다. 북한강을 따라 상류로 더 거슬러 오르면 남한의 마지막 기착점인 휴전선이 가로막는다. 긴장이 흐르는 철책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인다.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사냥이다. 사냥은 한반도와 중국 북동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현재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녀석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것이다. 설악산과 DMZ 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사냥은 서식지가 줄면서 발견이 쉽지 않은 야생동물이다. 사냥은 도리끼, 잡초, 진달래 등 다양한 풀을 소화할 수 있는 왕성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는 사냥은 해를 넘길 때마다 뿔에 마디가 자란다. 이 사냥은 7년생으로 수명이 15년인 사냥으로서는 청년기에 속한다. 어미를 떠나 정착한 사냥은 이 나이 때 선택한 서식지에서 끝까지 살아간다. 사냥의 발굽은 작지만 자유롭게 벌리거나 오므릴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독특한 발굽 덕분에 사냥은 바위와 암벽지대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사냥이 천적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암벽지대를 서식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자가 적은 DMZ는 녀석에겐 천국에 가깝다. 사냥은 8호 최상류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냥이 한가롭게 논이는 8호 상류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 아래 하천의 생태는 어떨까? 고라니와 멧돼지가 한가롭게 풀을 뜯던 초지는 넓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한강과 주변 산림을 잇고 있다.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알맞는 조건이다. 이곳의 수중 생태는 어떨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초지와 이어진 수중엔 치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지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치어들이다. 치어가 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은 산란과 부화가 원활하고 생태의 하층 구조가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갑자기 치어떼 인근에 외래종 베스가 나타났다. 치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베스는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중의 무법자로 이미 전국 하천에 퍼져 있다. 이곳 8호 최상류 북한강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뱀처럼 바위 틈을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녀석은 민물장어다. 5, 6월 먹이 활동이 활발한 민물장어는 이곳의 오랜 터줏대감이다. 민물 참개도 8호호의 식구다. 이 외에도 8호호엔 꺽지, 가물치, 끄리 등 12과 50여 종의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른 담수에 비해 종이 풍부한 편이다. 북한강과 만나는 계곡의 합수부에 이르자 또 다른 치어가 무리를 이룬다. 빙어다. 한 달간의 부화 기간을 거쳐 태어난 치어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성장기를 거친다. 냉수어종인 빙어는 수온이 낮은 호수 하층에서 생활하다 겨울 8호 생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성으로 살아남을 치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치어는 포식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좋은 먹이다.
그 중에서 쏘가리는 수중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다. 검갈색의 위장 비늘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로호의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색의 쏘가리가 발견됐다. 황금빛을 띤 희귀종 황쏘가리다. 황쏘가리는 색소가 퇴화한 알비노 현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북한강은 다양한 생명을 파로호로 보내고 있다. (6월) 초여름, 파로호변의 마을에도 늦은 모내기가 시작됐다. 논에서 한가롭게 놀던 개구리에게 이 향기는 난데없는 봉변이다. 파로호에선 인간도 야생의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이다. 파로 주변 마을의 오래된 밤나무가 시끄럽다. 여름철 새인 찌르레기다. 밤나무에 둥지를 튼 찌르레기 부부는 먹이 사냥에 분주하다. 암수가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밤나무 둥지엔 이미 7마리의 새끼가 연신 먹이를 졸라대고 있다. 새끼의 배설물은 천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둥지 먼 곳에 버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찌르레기 둥지 위로는 파로호의 텃세인 원앙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밤나무에서 동거를 하게 된 원앙은 찌르레기의 번잡함이 신경 쓰이는 듯하다. 원앙이 민감해진 것은 얼마 전에 낳은 알 때문이다. 10여 개의 알을 낳는 원앙은 부화까지 한 달 동안 암컷이 알을 품는다. 적당한 보온 유지를 위해 쉴 새 없이 알을 굴리는 등 암컷의 신경은 온통 알에 가 있다. 밤나무 인근의 숲을. 숲을 한쪽에 자리한 오목눈이 둥지는 더욱 분주해졌다. 둥지를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어미는 바빠졌다. 먹이가 부족했는지 새끼들의 발육이 늦어져 어미는 조급해져 있는 상태다. 둥지를 오가던 오목눈이의 움직임이 이상해졌다. 오목눈이 둥지 곁으로 덩치 큰 물가치가 다가온 것이다. 위협을 느낀 오목눈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가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다급해진 오목눈이를 물가치는 오히려 귀찮다는 투다. 알이 깨어날 때가 다가오면서 암컷의 체력은 많이 소진된 상태. 수컷은 더욱 바빠졌다. 그래도 잡식성인 물가치의 움직임에 오목눈이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오목눈이의 성화에 결국 물가치가 쫓겨 날아간다. 그러나 물가치가 날아간 곳은 바로 오목눈이 둥지. 무관심하게 보인 건 녀석의 전략이었다.
물가치의 공격은 계속된다. 둥지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오목눈이 어미. 오목눈이는 여느 때와 같이 새끼에 줄 먹이를 문 채 둥지를 찾았다. 그러나 반겨야 할 새끼가 보이질 않는다. 냉혹하게 파괴된 오목눈이 둥지. 야생은 살기 위해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파로 주변의 숲들은 더욱 짙어졌다. 파로호 상류 계곡. 계곡도 풍성해졌다. 여름, 계곡을 푸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가에서 자라는 이끼류다. 세포 속의 다량의 물을 저장하는 이끼는 계곡을 정화시키는 파로호의 정수기 역할을 한다. 물가 나무 그늘 아래의 작은 숲 이끼. 이끼는 태양의 침식을 막으며 파로 주변의 숲을 원시림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자연 그대로의 녹색 벨트가 깨끗한 파로호를 가꾸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원시림의 숲은 생명을 탄생시킨다. 마지막 탈피를 거쳐 파로호의 새로운 식구로 거듭 태어나는 호랑나비. 여름 파로호의 숲은 더욱 풍성해지고 활기가 넘쳐난다. 갑자기 찌르레기 부부가 논두렁을 찾았다. 무언가를 분주히 찾는 찌르레기. 녀석이 노린 것은 논가에 살고 있는 개구리다. 개구리를 사냥한 찌르레기는 곧바로 둥지로 향한다. 곤충을 먹던 새끼들에겐 버거운 먹이가 아닐까 싶지만 새끼들은 어느새 어미만큼 자라 있다. 더 많은 먹이를 요구하는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는 개구리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할 수밖에 없다. 이젠 아예 둥지 입구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녀석도 있다. 덩치가 커지면서 새끼 찌르레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시끄러운 찌르레기 때문에 밤나무에서 동거 중인 원앙은 자주 둥지 밖을 살핀다. 찌르레긴 산딸기까지 먹이로 총동원이다. 원앙의 새끼도 깨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화가 가까워오면서 20여일을 넘게 알을 품은 어미 원앙도 예민해 있다. 부화를 앞둔 시기, 어미는 무엇보다 알의 보온에 신경을 쓴다. 한반도에선 흔치 않은 여름철새 후투티가 밤나무를 찾았다.
후투티가 다녀간 후 새끼 찌르레기 한 마리가 둥지 밖으로 나왔다. 때를 놓치지 않고 어미는 먹이로 새끼들을 유인한다. 어미들의 유인에 새끼들은 차례로 둥지를 벗어난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건강하게 자란 7마리의 찌르레기가 정든 밤나무를 떠날 채비를 한다. 망설이던 새끼 찌르레기의 힘찬 첫 날갯짓이 시작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을에선 콩 심기가 시작됐다. 파로호에 여름이 무르익고 있다. 밤나무 속 원앙 둥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새끼 원앙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벽을 깨는 순간 새끼에겐 얇은 알 껍질조차 버겁다. 힘겨운 새끼의 울음소리에 어미가 새끼를 돕는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 품을 파고든다. 다섯 시간 후 새끼들의 젖었던 털이 말랐다. 새끼의 털이 마르면 어미는 곧 둥지를 버린다. 어미를 따라 새끼 원앙들도 둥지를 벗어난다. 첫 번째 새끼가 떠난 후 남은 녀석들도 차례로 둥지를 떠난다. 본능적으로 새끼들은 나무 아래로 뛰어내린다. 새끼들의 길잡이는 어미의 울음소리다. 어미의 울음소리를 따라 물가에 도착한 새끼 원앙들. 드디어 짧은 여정을 겪고 원앙 가족은 호수에서 다시 만났다. 호수는 생명을 모으기도 하고 생명을 키우기도 한다. 어미가 그랬듯이 새끼 원앙들도 파로호의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이다. 파로호에도 무더위가 찾아왔다. 더위에 신이 난 것은 아이들이다. 한여름의 긴 하루가 지나고 파로호의 생명들도 밤의 세계를 준비한다. 강원도 화천 최전방 휴전선에도 밤이 찾아왔다. 이곳의 야간 생태는 어떨까? 수달보호센터 한성용 소장과 함께 인공의 불빛이 들지 않은 파로호 상류 주변의 생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물가 수초지대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너구리다.
너구리 위쪽에는 멸종위기 2급의 살기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들쥐나 조류를 먹이로 하는 살기 서식한다는 것은 이곳에 생태계 하층 동물이 풍부하고 안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근 수풀에선 좀 더 큰 움직임이 보인다. 조사팀을 긴장시킨 녀석은 고라니다. 의심이 많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고라니는 천적의 눈을 피해 야간에 먹이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라니는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라니는 하루 2번 이상 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고 헤엄도 잘 치는 편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워터 디어라는 이름을 얻었다. 넓은 초지와 풍부한 수량의 북한 강변은 고라니에게 최적의 서식지인 것이다. 고라니는 한 번 정한 서식지를 바꾸지 않고 멀리 떠났다가도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고라니를 쉽게 만나게 되는 것을 봐서는 파로 상류에 그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짐작해 한다. 고라니가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숲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바로 조심스레 숲속에 몸을 숨긴다. 고라니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수달이다. 수달을 본 후에야 다시 몸을 내민 고라니.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갑작스런 고라니의 등장에 오히려 놀란 것은 수달이다. 위협을 느낀 녀석은 재빨리 물속으로 피한다. 안전을 확인한 후 수달은 한가롭게 장난을 친다. 수중의 개구쟁이로 불리는 수달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수중 최고의 사냥꾼이기도 하다. 수달은 다리가 짧은 대신 발가락은 발톱까지 물갈퀴로 돼 있어 헤엄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데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수달은 까다로운 서식 조건과 인간의 남획으로 현재 멸종위기 1급의 천연기념물이다. 수달이 서식하기 위해선 1급수의 맑은 물과 먹이가 되는 풍부한 어류를 필요로 한다. 수달을 환경의 지표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수달은 강원도 내린천과 동강, 경북의 운곡천과 왕피천 등에서 발견됐지만 8호 상류에서도 서식이 확인됐다. 인간의 간섭이 없는 8호 최상류에서 수달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수달 역시 8호가 안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다. 여름 폭우가 쏟아진다.
폭우는 건조했던 대지를 적시고 하천의 불어난 수량으로 파로호는 조금씩 채워진다. 잠깐의 폭우는 파로호의 생명에겐 싱그러움을 주는 단비가 된다. 여름 폭우가 지나간 파로호. 갈수기에 드러났던 물가의 호수 바닥은 물론이고 주변 초지까지 물에 잠겼다. 폭우에 파로호는 더 큰 그릇이 된 것이다. 폭우는 야생의 생명들에겐 시련이기도 하다.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힘겹게 호수를 가로지르며 헤엄친다. 물가에 살던 녀석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다. 가까스로 물가에 도착한 새끼 고라니. 새끼 고라니를 기다리는 것은 바위절벽이다. 바위절벽은 새끼 고라니가 오르기엔 너무나 버거운 존재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포기를 한 새끼 고라니는 다시 힘든 물질을 한다. 상처까지 입은 새끼 고라니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오랜 사투 끝에 초지에 도착했지만 이곳도 예전에 뛰어놀던 곳이 아니다. 간신히 무태 오른 새끼 고라니. 기력이 모두 소진됐다. 한동안 꼼짝 못하던 새끼 고라니가 다시 힘을 내 숲으로 향한다. 자연의 고난은 새끼 고라니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불어난 물의 넓은 초지는 어느덧 수초지대로 탈바꿈됐다. 이 시기 파로에선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난다. 파로호의 잔잔한 수면이 요동친다. 파로호의 대표적인 붕어가 산란기를 맞았다. 폭우로 호수의 물이 불어나면서 물가의 수초에 알을 낳는 붕어에겐 최적의 산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붕어의 산란은 수컷이 수초의 뿌리 등을 모아 산란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하면서 이루어진다. 산란이 끝난 후 수초 뿌리엔 작은 붕어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붕어 산란지는 수심이 낮고 치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수초가 풍부하다. 붕어에겐 더할 수 없는 산란지이자 치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육아 장소다. 수초 위에도 산란한 붕어알이 곳곳에 퍼져 있다. 붕어는 한 번에 천여 개, 열흘간 산란을 하며 연중 20만 개 알을 낳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 산란 직후 붕어알은 빠르게 변해간다.
2일째, 눈에 윤곽이 나타나고 꿈틀대기 시작한다. 3일째, 머리, 꼬리의 형태가 갖춰지고 움직임도 활발하다. 5일째가 되면서 치어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다. 치어는 4cm 정도 자라면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치어는 천적의 눈을 피하고 때론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이겨낸 적은 수만이 파로호의 식구로 살아갈 것이다. 붕어의 산란이 시작되면 어부의 손길도 분주해진다. 호수는 어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쯤 어부의 그물엔 산란을 마친 씨알 굵은 붕어와 잉어들이 걸려 올라온다. 붕어와 잉어는 파로 어민들에겐 값진 소득원이자 풍요의 상징이다. 현재 파로호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은 모두 43명. 파로호의 생태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민의 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평생 파로호의 의지에 살아온 노부부. 파로호에선 인간도 호수가 건넨 만큼의 선물을 얻는다. 노부부의 작은 배는 금세 만선이 됐다. 여름이 지나면서 호수는 만수위에 가깝게 물이 올랐다. 유역 면적 38.9제곱킬로미터, 38도 이북, 최북단 담수. 호수는 다양한 생명을 품고 생명은 호수의 풍요를 선사한다. 호수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파로호는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한다. 파로호변에 위치한 화천군 동촌리 마을. 이른 봄 수확을 할 달래 파종이 분주하다. 파로호는 또다시 이듬해의 풍요를 꿈꾼다. 혹독한 겨울에도 파로호는 또 하나의 생명을 키울 것이다. 동촌리 마을 위 파로호 상류계곡. 여름 철새들이 떠난 계곡은 돌 단풍이 서서히 물들며 조용한 가을을 맞고 있다. 한적한 가을 계곡. 계곡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 산천어다. 송호의 민물형인 산천어가 산란기를 맞았다.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에서 서식하는 산천어는 산란을 위해서 계곡 상류를 거슬러 올라야 한다. 굴곡진 계곡의 경사면은 산천어에겐 넘어야 할 험난한 장벽이다.
계속되는 실패. 그러나 자연의 역경은 생명을 잇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어미가 그랬듯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드디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산천어의 도전은 성공한다. 파로호의 야생은 살아있다. 생명들이 자연의 역경을 넘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곳. 그곳이 살아있는 호수 파로호다.